같은 자동차라도 어디서 어떻게 만들어지느냐에 따라 완전히 다른 의미를 갖게 됩니다. 더 놀라운 건 지금 그 공장 안에서 벌어지는 변화가 단순한 생산 방식의 개선을 넘어 산업 질서 자체를 바꾸고 있다는 점입니다. 그리고 그 변화의 한가운데 현대 자동차가 있습니다. 여러분이 지금 타고 다니는 차, 그 차가 만들어지는 공장 안에서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는지 알고 계십니까? 수천만 원짜리 자동차가 조립되는 라인 위에서 작업자가 스마트폰으로 유튜브를 보고 있습니다. 점심시간이 끝났는데도 아무도 자리로 돌아오지 않습니다. 관리자가 지적하면 왜 우리만 갈구냐며 수십 명이 집단으로 몰려옵니다. 실제로 있었던 일입니다. 그리고 이 일은 한 번으로 끝나지 않았습니다. 매년 파업이 반복됐고 매년 수천억 원이 날아갔습니다. 그 손실은 결국 차값에 반영됐고 그 청구서는 고스란히 소비자가 부담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 모든 구조가 끝나가고 있습니다. 회사가 노조와 정면으로 싸워서 이긴 것이 아닙니다. 해고 통보 한 장 없었고 법정에서 격돌한 적도 없습니다. 현대 자동차는 그저 공장 자체를 바꿔버렸습니다. 월급도 없고 파업도 없고 불만도 없는 새로운 노동자, 강철로 만들어진 그 노동자가 지금 울산으로 오고 있습니다. 오늘은 현대 자동차가 어떻게 30년 넘게 회사를 쥐고 흔들던 노조를 단 한 번의 충돌도 없이 조용하고 합법적으로 밀어내고 있는지, 그리고 그것이 우리에게 어떤 의미인지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현대차 생산직이 어떤 직업인지부터 정확히 짚고 가야 합니다. 이걸 모르면 뒤에 나오는 이야기들이 왜 이렇게 큰 논란이 됐는지 이해하기 어렵기 때문입니다. 현대자동차 생산직. 한국에서 이 직업을 한 단어로 표현하면 뭘까요? 바로 킹산직입니다. 킹, 즉 왕과 생산직을 합친 말입니다. 인터넷에서 만들어진 신조어이지만 그냥 웃자고 붙은 이름은 아닙니다. 나름의 근거가 있습니다. 2025년 기준 현대차 생산직 평균 연봉은 약 1억 원입니다. 여기에 각종 복지까지 더하면 웬만한 대기업 사무직도 쉽게 비교하기 어렵습니다. 정년도 보장됩니다. 한번 들어가면 사실상 나올 이유가 없는 직장입니다. 그러니 이 자리를 얻기 위해 얼마나 많은 사람이 몰렸겠습니까? 청년들은 수백 대 1의 경쟁률을 뚫기 위해 밤새 공부했습니다. 그런데 정작 그 안에서는 어떤 일이 벌어지고 있었을까요? 2019년 한 사건이 터집니다. 울산 공장 한 생산 라인에서 작업자가 조립을 하면서 스마트폰으로 유튜브를 시청하다 적발됐습니다. 수천만 원짜리 자동차가 만들어지는 바로 그 라인에서 말입니다. 쉽게 말해 여러분이 큰돈을 주고 산 차가 누군가 유튜브 쇼츠를 보며 조립한 차일 수도 있었다는 뜻입니다. 회사 입장에서는 당연히 조치를 취하려 했습니다. 품질 문제, 안전 문제, 이유는 충분했습니다. 그래서 회사가 꺼낸 카드는 하나였습니다. 공장 안 와이파이를 끄겠다는 것이었습니다. 결과는 어땠을까요? 노조는 즉각 반발했습니다. 이건 근로조건 변경이고 노사 합의 위반이라며 와이파이를 끄면 특근을 거부하겠다고 했습니다. 사실상 파업 예고였습니다. 결국 회사는 와이파이를 다시 켰습니다. 단 이틀 만에 말입니다. 이게 2019년 대한민국에서 실제로 벌어진 일입니다. 와이파이 때문에 파업을 예고한 노조, 그리고 이틀 만에 물러선 회사. 하지만 이게 끝이 아니었습니다. 당시 현대차 내부에서 나온 제보들을 보면 더 놀랍습니다. 점심시간이 끝나도 라인에 돌아오지 않는 건 일상이었습니다. 5분이 아니었습니다. 15분, 20분, 심지어 라인이 멈출 정도가 돼도 누구도 제대로 제재하지 못했습니다. 관리자가 문제를 지적하면 그 관리자가 오히려 집단 항의를 받았습니다. 왜 우리만 갈구냐는 말과 함께였습니다. 생산 목표를 채우지 못한 날에도 야근 수당은 꼬박꼬박 지급됐습니다. 일을 덜해도 돈은 다 받는 구조가 수십 년간 굳어져 있었던 겁니다. 그렇다면 회사는 왜 이걸 수십 년 동안 방치했을까요? 무서워서가 아닙니다. 그 편이 비용이 더 적게 들었기 때문입니다. 이제부터 그 계산이 어떻게 이루어졌는지, 그리고 그 계산이 어떻게 완전히 뒤집혔는지 보겠습니다. 한때는 파업으로 버티는 것보다 요구를 들어주는 편이 더 쌌습니다. 하지만 그 시대는 이제 끝나가고 있습니다. 현대자동차 노조는 1987년에 만들어졌습니다. 그 해부터 지금까지 노조는 몇 차례를 제외하고 거의 매년 파업을 벌였습니다. 27년치 기록만 봐도 숫자가 압도적입니다. 누적 파업 일수 403일,
생산 차질 차량 133만 대, 손실 금액 16조 원 이상. 16조 원이 어느 정도냐고요? 울산 신공장을 8개 지을 수 있는 돈입니다. 서울 지하철 2호선을 3번 새로 깔 수 있는 규모입니다. 이 손실은 30년에 걸쳐 쌓였습니다. 파업 때마다 요구사항은 대체로 비슷했습니다. 임금 인상, 성과급 확대, 복지 강화, 그리고 그 요구는 대부분 관철됐습니다. 자동차는 하루만 생산이 멈춰도 수백 대 손실입니다. 한 달이면 수만 대, 금액으로 환산하면 조 단위를 넘습니다. 2016년 파업 당시를 보겠습니다. 166시간 동안 라인이 멈췄습니다. 생산 차질은 11만 4천 대, 손실은 2조 5천억 원. 이게 어떤 의미냐면 현대차가 그해 국내에서 판차 넉 달치 매출이 파업 한 번으로 날아간 셈입니다. 이 숫자 앞에서 경영진의 선택지는 두 가지였습니다. 노조 요구를 들어주는 비용이냐, 아니면 파업으로 터지는 손실이냐. 계산해보면 노조 요구를 수용하는 편이 훨씬 쌌습니다. 그래서 협상 테이블에서 회사는 늘 우위에 있지 못했습니다. 노조는 그 사실을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요구 수준은 해마다 높아졌고 특권의식은 서서히, 그러나 분명하게 선을 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어느 순간 노조는 자신들의 밥그릇을 지키는 것을 넘어 그 밥그릇을 자식에게까지 물려주려 했습니다. 2011년 현대차 노조 단체 협약서에는 이런 조항이 들어갑니다. 정년 퇴직하는 조합원의 자녀를 우선 채용한다. 처음 이 조항이 알려졌을 때 사람들의 반응은 비슷했습니다. 설마 진짜냐는 것이었습니다. 21세기 대한민국의 민간기업, 그것도 전국 청년들이 치열하게 경쟁하는 일자리를 아버지가 다녔다는 이유 하나로 자식에게 우선적으로 넘겨주겠다는 발상이었기 때문입니다. 말하자면 조선시대 응서제가 2011년 자동차 공장에서 되살아난 셈이었습니다. 이 조항이 알려지자 여론은 경악했습니다. 노조 내부에서도 이건 아니라는 목소리가 나왔습니다. 실제로 노조 게시판에는 조합원인 것이 부끄럽다는 글까지 올라왔습니다. 바깥에서는 수십만 청년이 취업 문턱에서 기회를 기다리고 있는데 안에서는 문을 걸어 잠그고 핏줄로만 자리를 채우겠다는 발상이었으니까요. 결국 이 조항은 법원에서 위법 판결을 받았고 실제 시행으로 이어지지는 못했습니다. 하지만 이 사건이 남긴 것은 법적 결론 그 이상이었습니다. 이때부터 귀족노조라는 말이 본격적으로 퍼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이 분노를 가장 예리하게 지켜본 건 다름 아닌 현대차 경영진이었습니다. 그들은 오래 고민했을 겁니다. 정면으로 싸워서 이길 수 있을까? 답은 아니오였습니다. 그렇다면 방법은 무엇인가? 그 답을 찾는데 몇 년이 걸렸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찾아낸 방식은 놀라울 정도로 조용했습니다. 현대차 경영진이 내린 결론은 단 하나였습니다. 노조와 싸우지 않는다. 대신 노조가 설 자리를 없앤다. 방법은 공장을 완전히 다시 만드는 것이었습니다. 자동차 공장의 심장은 오랫동안 컨베이어 벨트였습니다. 100년 전 헨리 포드가 발명한 이 시스템은 자동차 산업의 혁명이었습니다. 쉽게 말하면 식당의 회전 초밥 레일과 비슷합니다. 초밥이 레일 위를 흐르고 손님들이 각자 자리에서 집어가듯 자동차 공장도 차체가 벨트 위를 이동하면 작업자들이 제자리에서 부품을 붙이는 방식입니다. 단순하지만 효율적이었습니다. 문제는 이 구조가 철저하게 사람에 의존한다는 점이었습니다. 초밥집에서 손님 한 명이 레일을 막아버리면 뒤에 있는 초밥이 모두 멈추듯 자동차 공장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벨트 앞에 사람이 서 있는 한 그 사람이 자리를 비우면 라인 전체가 멈췄습니다. 바로 이것이 노조 권력의 원천이었습니다. 몇 명만 조직적으로 자리를 비워도 수백 대의 차가 멈추는 구조. 노조는 이 구조를 30년 넘게 협상 카드로 사용해 왔습니다. 현대차는 이 벨트를 뜯어내기로 했습니다. 대신 도입한 것이 셀 방식 조립 시스템입니다. 차체가 컨베이어 위를 흐르는 것이 아니라 무인 운반 로봇 위에 올라 스스로 움직입니다. 한 구역에서 문제가 생겨도 다른 구역은 계속 돌아갑니다. 누군가 자리를 비워도 로봇이 다른 경로로 차체를 옮깁니다. 30년간 가장 강력한 파업 무기였던 라인 정지가 더 이상 통하지 않는 구조가 된 것입니다. 현대차는 이 시스템을 싱가포르 공장에서 먼저 시험했습니다. 결과는 성공적이었습니다. 싱가포르 공장에서 먼저 탄 공장, 생산 효율은 올라갔고 품질 편차는 줄었으며
무엇보다 사람 손을 거치는 공정이 크게 감소했습니다. 현대차는 이 시스템을 한국에도 들여오기로 결정합니다. 목표는 분명했습니다. 울산. 그 심장부에 새로운 공장을 짓는 것. 2022년 현대차는 발표합니다. 29년 만에 국내 신규 공장을 짓겠다고. 노조는 오랫동안 국내 투자를 외면한다며 회사를 압박해왔기 때문에 처음에는 환영하는 분위기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기쁨은 오래가지 않았습니다. 설계도가 공개되자 분위기가 완전히 달라졌기 때문입니다. 이 공장 규모는 압도적입니다. 투자 금액 2조 원, 연간 생산 능력 20만 대, 부지 면적 54만 8천 제곱미터, 축구장 70개를 합쳐놓은 크기입니다. 숫자만 놓고 보면 엄청난 투자입니다. 그래서 노조도 처음엔 반겼습니다. 그런데 설계도가 나오자 분위기는 싸늘해졌습니다. 이 거대한 공장에서 정작 사람이 일할 자리가 거의 없었기 때문입니다. 필요 인력은 기존 공장의 절반도 안 됩니다. 2조 원을 쏟아붓는 공장인데 정작 그 안에 사람 자리는 많지 않다는 뜻입니다. 이 공장의 비밀은 두 가지 핵심 기술에 있습니다. 첫 번째는 하이퍼 캐스팅입니다. 현대차가 테슬라의 기가 캐스팅을 보고 자체 개발한 버전입니다. 테슬라가 2020년 모델 Y를 만들면서 처음 도입한 기술이었고 자동차 업계는 그걸 보고 크게 놀랐습니다. 현대차도 가만히 있을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만든 것이 하이퍼 캐스팅입니다. 무려 9,000톤급 초대형 프레스가 뜨거운 알루미늄을 한 번에 찍어냅니다. 원래 자동차 차체 하나를 만들려면 부품이 70개 이상 필요했습니다. 수백 군데를 용접해 이어붙여야 했고 숙련된 용접공 수십 명이 매달려야 하는 작업이었습니다. 하지만 하이퍼 캐스팅은 이 과정을 단 하나의 공정으로 끝냅니다. 쉽게 말하면 붕어빵 틀에 반죽을 넣고 누르면 붕어빵이 나오듯 그 원리로 차체 구조물을 통째로 찍어내는 것입니다. 한 번 찍는 데 걸리는 시간은 1분 30초. 수십 명의 용접공이 하루 종일 하던 일을 기계 한 대가 1분 반 만에 끝냅니다. 그것도 24시간 쉬지 않고 말입니다. 현대차는 울산 북구에 이 하이퍼 캐스팅 전용 공장까지 별도로 짓고 있습니다. 투자 규모만 1조 원입니다. 미국 관세 충격이 워낙 커서 양산 시점이 당초보다 약 2년 정도 늦춰지긴 했지만 방향 자체가 바뀐 것은 아닙니다. 기술 도입은 이미 기정사실입니다. 두 번째는 AI 기반 소프트웨어 정의 공장입니다. 영어로는 SDF, 소프트웨어 디파인드 팩토리라고 부릅니다. 공장 전체를 하나의 AI가 실시간으로 관제하는 방식입니다. 어느 라인이 막혔는지, 어느 로봇이 고장났는지, 어떤 순서로 차를 만드는 것이 가장 효율적인지, 사람 관리자 없이 AI가 공장 전체를 최적화합니다. 2026년 2월, 울산시가 신공장 현장 견학을 처음으로 공개했습니다. 기존 공장 대비 로봇 자동화율이 40에서 50% 높은 공장의 실체가 드러났습니다. 노조는 반발했습니다. 그러나 회사의 답변은 단호했습니다. 세계 경쟁에서 살아남으려면 어쩔 수 없다는 것이었습니다. BYD와 테슬라와 싸우려면 이 길밖에 없다는 답이었습니다. 이 말 앞에서 노조의 반대는 힘을 잃었습니다. 미래를 위한 투자, 전기차 전환이라는 시대의 흐름, 노조는 여기에 맞설 논리를 갖고 있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회사가 준비한 것은 여기서 끝이 아니었습니다. 공장을 바꾸는 것과 동시에 훨씬 더 조용하고 훨씬 더 영리한 전략이 함께 진행되고 있었습니다. 총도 없고 해고도 없는 가장 조용하면서도 가장 치명적인 방식이었습니다. 싸우는 것이 아니라 기다리는 전략이었습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지금 현대차 생산직의 주축은 누구입니까? 50대와 60대입니다. 1987년 노조가 처음 만들어지던 시절 입사한 세대, 30년 넘게 파업을 이끌어온 바로 그 사람들입니다. 이들이 이제 하나둘 정년을 맞고 있습니다. 매년 2,000명 안팎이 자연스럽게 회사를 떠납니다. 예전 같으면 그 빈자리를 신입으로 채웠겠지요. 하지만 지금은 다릅니다. 2024년 노사가 합의한 신규 채용 인원은 2025년에 500명, 2026년에 300명입니다. 매년 2,000명이 나가는데 800명만 채웁니다. 나머지 빈자리는 자동화 설비가 대신합니다. 결과는 숫자로 드러났습니다. 2024년 현대차 임직원 수는 7만 5천여 명, 2025년에는 7만 2천여 명, 1년 사이 2,500명 넘게 줄었습니다.
단 한 건의 강제 해고도 없이 말입니다. 이 전략이 무서운 이유는 완벽하게 합법적이기 때문입니다. 정년 퇴직은 자연스러운 일이고 신규 채용을 몇 명 할지는 회사의 고유 권한입니다. 노조 입장에서는 막을 방법이 없습니다. 파업을 해도 소용이 없습니다. 오히려 파업을 할수록 회사는 사람 없는 공장이 얼마나 필요한지 더 절실히 느끼게 됩니다. 실제로 2025년 9월 현대차 노조는 7년 만에 파업을 강행했습니다. 3일짜리 부분 파업이었지만 손실은 4천억 원을 넘겼습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예전과 분위기가 완전히 달랐습니다. 미국 관세 때문에 이미 그해 상반기에만 8천억 원 넘게 손해를 본 상황이었기 때문입니다. 여론은 차가웠습니다. 이 타이밍에 파업이냐는 반응이었습니다. 결국 노조는 합의하고 물러섰지만 이미 대중의 시선은 돌아선 뒤였습니다. 시간이 흐를수록 이 구도는 더 선명해집니다. 강성 노조를 이끌던 세대는 해마다 줄어들고 공장은 해마다 더 적은 사람으로 돌아갑니다. 싸우지 않고 기다리는 것만으로도 현대차는 이기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현대차는 여기서 멈추지 않았습니다. 빈자리를 그냥 비워두는 것이 아니라 완전히 새로운 존재로 채우려 하고 있었습니다. 2026년 1월 6일 미국 라스베이거스에서 열린 세계 최대 전자박람회 CES 2026. 현대차가 무대 위에 올린 것은 자동차가 아니었습니다. 두 발로 걷는 로봇이었습니다. 이름은 아틀라스. 현대차가 인수한 보스턴 다이내믹스가 만든 휴머노이드 로봇입니다. 보스턴 다이내믹스 들어보셨을 겁니다. 원래 MIT에서 분사한 로봇 연구소였고 구글이 샀다가 소프트뱅크에 팔았고 결국 현대차가 인수한 회사입니다. 현대차가 이 회사를 인수했을 때 업계에서는 다들 의아해했습니다. 자동차 회사가 왜 로봇 회사를 사느냐는 반응이었습니다. 이제 그 이유가 보입니다. CES 무대 위에서 아틀라스가 처음 모습을 드러내던 순간 객석은 조용해졌습니다. 단순히 움직이는 기계가 아니었기 때문입니다. 두 발로 서서 걷고 손으로 물건을 집어 옮기고 좁은 공간을 스스로 피해 다닙니다. 사람이 하는 일을 사람처럼 수행합니다. 그런데 이 로봇이 기존 공장 로봇들과 결정적으로 다른 점이 하나 있습니다. 스스로 배운다는 것입니다. 구글의 인공지능 제미나이를 두뇌로 탑재했습니다. 처음 보는 작업도 빠르게 익힙니다. 현장에 투입하면 환경을 스스로 파악하고 어떻게 움직여야 할지 스스로 결정합니다. 사람이 일일이 코드를 짜줄 필요가 없습니다. 그냥 투입하면 알아서 일을 배웁니다. 이제 이 로봇을 현대차 생산직과 비교해 보겠습니다. 월급이 필요 없습니다. 야근 수당도, 성과급도, 퇴직금도 없습니다. 점심시간에 자리를 비우지도 않습니다. 화장실도 가지 않습니다. 24시간 365일 불만 한마디 없이 일합니다. 당연히 노조에 가입하지도 않습니다. 파업 조끼를 입을 일도 없습니다. 배터리가 떨어지면 충전소로 걸어가 스스로 갈아 끼웁니다. 3분이면 끝입니다. 부품이 고장나면 그 부품만 교체하면 됩니다. 사람처럼 몇 달씩 병가를 내지도 않습니다. 이것이 현대차가 원하는 노동자의 모습입니다. 그리고 현대차는 이날 또 하나의 폭탄 선언을 내놓습니다. 2028년부터 연간 3만 대 규모로 아틀라스를 양산하겠다는 것입니다. 3만 대가 얼마나 큰 숫자인지 감이 안 오실 수 있습니다. 지금 현대차 울산 공장 생산직은 약 4만 명입니다. 매년 3만 대씩 찍어낸다면 이론상 2년 만에 울산 전체 생산직과 맞먹는 숫자의 로봇이 만들어지는 셈입니다. 물론 당장 전부 교체하겠다는 뜻은 아닙니다. 기술적 한계도 있고 비용 문제도 있습니다. 하지만 방향은 이미 정해졌습니다. 올해 안에 로봇 훈련 전용 센터가 문을 엽니다. 2028년에는 미국 조지아 공장에 아틀라스가 처음 투입됩니다. 부품 분류 같은 단순 작업부터 시작합니다. 2030년에는 조립 공정까지 범위를 넓힙니다. 그리고 국내 공장, 현재 공식 발표는 없습니다. 하지만 미국에서 검증이 끝나면 다음은 울산이라는 점을 누구도 부정하지 않습니다. 시장도 이미 판단을 내렸습니다. CES 발표 이후 2주 만에 현대차 주가가 78% 뛰었습니다. 자동차 회사의 미래 가치가 이제 로봇에 달려있다는 신호였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이야기는 한 단계 더 깊어집니다. 아틀라스를 공장에 투입하는 것, 그것이 끝이 아닙니다. 현대차의 진짜 청사진은 이것입니다. 로봇이 로봇을 만드는 공장. 현대차그룹은 미국에 63억 달러, 우리 돈으로 약 9조 원을 투자해
로봇 스마트 팩토리와 AI 데이터 센터를 짓겠다고 발표했습니다. 이 공장에서는 아틀라스 같은 로봇들이 또 다른 로봇을 조립합니다. 그리고 그 로봇들이 자동차 공장으로 가서 자동차를 만듭니다. 로봇이 로봇을 만들고 그 로봇이 차를 만드는 세상. 공상과학 영화에서나 보던 장면이 현실이 되고 있는 것입니다. 하지만 이 전략이 실제로 작동하려면 한 가지 조건이 필요합니다. 로봇 가격이 충분히 낮아야 한다는 점입니다. 예전 로봇은 비쌌습니다. 한 대에 수십억 원을 호가하는 연구용 장비였습니다. 기업 입장에서는 사람을 쓰는 편이 훨씬 쌌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다릅니다. 현대차가 보스턴 다이내믹스를 인수한 뒤 자동차를 대량 생산하던 노하우를 로봇 생산에 그대로 적용했습니다. 핵심은 모터 표준화였습니다. 기존의 50가지가 넘던 모터 종류를 단 3가지로 줄였습니다. 자동차 부품을 대량으로 찍어내듯 로봇 부품도 대량으로 생산하기 시작한 것입니다. 그 결과 단가는 빠르게 떨어졌습니다. 업계에서는 조만간 소나타 한 대, 가격 수준까지 낮아질 것이라는 전망도 나옵니다. 이게 무슨 뜻일까요? 소나타 한 대 값이면 24시간 365일 불만 없이 일하는 노동자 한 명을 들일 수 있다는 뜻입니다. 이렇게 되면 로봇은 더 이상 특별한 장비가 아닙니다. 지게차처럼, 컨베이어 벨트처럼 공장에 당연히 있는 설비가 됩니다. 정의선 현대차 회장은 직접 이렇게 말했습니다. 미래 실적의 20%는 로봇에서 나올 것이다. 현대차는 이제 스스로를 자동차 회사라고만 부르지 않습니다. 피지컬 AI 기업이라고 부릅니다. AI가 몸을 갖게 됐다는 뜻입니다. 컴퓨터 안에만 있던 인공지능이 로봇이라는 몸을 입고 현실 세계에서 실제로 일을 한다는 선언입니다. 자동차를 만들던 회사가 이제는 일하는 AI를 만드는 회사가 된 것입니다. 이제 전체 그림이 보입니다. 지금까지 현대차가 해온 일을 정리해 보겠습니다. 셀 방식으로 컨베이어 벨트를 없앴습니다. 30년간 파업의 무기였던 라인 정지는 더 이상 통하지 않습니다. 하이퍼캐스팅으로 용접 공정을 통째로 없앴습니다. 수십 명의 숙련공이 하루 종일 하던 일을 기계 한 대가 1분 반 만에 끝냅니다. 신규 채용을 극단적으로 줄이면서 강성 노조 세대가 자연스럽게 빠져나가기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틀라스가 그 빈자리를 채웁니다. 이 네 가지가 동시에 아주 조용하게 완벽하게 합법적으로 진행되고 있습니다. 해고 통보 한 장도 없었고 법정 싸움도 없었습니다. 그냥 시간이 흐르면서 사람이 있던 자리에 기계가 들어서고 있을 뿐입니다. 노조 입장에서는 정말 막막합니다. 싸울 상대가 없습니다. 회사가 불법을 저지르는 것도 아니고 해고를 하는 것도 아닙니다. 파업을 해봤자 오히려 자동화를 더 서두르게 만드는 명분만 줄 뿐입니다. 여론도 등을 돌렸습니다. 시간이 지날수록 강성 노조를 이끌던 세대는 줄어들고 공장은 더 적은 사람으로 돌아갑니다. 30년 넘게 파업으로 회사를 쥐어짜던 그 세대가 이제 조용히 무대에서 내려오고 있습니다. 현대차는 싸우지 않고 이기는 법을 찾아냈고 지금 그것을 실행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여기서 한번 멈춰야 합니다. 지금까지 이야기를 들으면서 통쾌하셨습니까? 매년 파업으로 소비자를 볼모로 잡던 세대가 결국 기술의 파도에 밀려나는 장면, 자녀 채용까지 요구하며 성을 쌓던 세대가 로봇에게 자리를 내주는 장면, 분명 속 시원하게 느껴질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통쾌함은 오래가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진짜 질문은 따로 있기 때문입니다. 지금 현대차 생산직에게 벌어지는 일이 내일 나에게는 일어나지 않을 것이라고 확신할 수 있습니까? 아틀라스가 대체하는 건 용접공과 조립공만이 아닙니다. 물류 창고에서 박스를 나르는 일은 이미 로봇이 하고 있습니다. 편의점 재고 정리와 서빙도 로봇이 시작했습니다. 콜센터 상담은 AI가 대부분 처리합니다. 보고서 작성, 회계 처리, 코딩, 번역까지. 화이트 칼라든 블루 칼라든 상관없이 사람이 하던 일을 기계가 하나씩 가져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불편한 질문을 하나 던져야 합니다. 현대차가 자동화로 아낀 그 돈은 도대체 어디로 갔습니까? 현대차 소나타를 보겠습니다. 1999년 출시가는 950만 원이었습니다. 2024년에는 800만 원입니다. 25년 사이 3배가 됐습니다. 그 사이 공장 자동화는 꾸준히 진행됐습니다. 인건비는 줄어드는 방향인데 차값은 계속 올랐습니다. 귀족 노조가 사라지면 소비자가 이득을 볼 것이라는 보장을 누구도 해주지 않았습니다. 두 번째로 더 불편한 질문입니다. 현대차에서 30년 동안 용접만 하던 50대 노동자가 있습니다. 어느 날 정년이 됩니다. 재취업 시장에 나가보니 자기가 할 수 있는 일을 로봇이 이미 하고 있습니다.
이 사람은 어디로 가야 합니까? 그냥 알아서 살아남으라고 하면 끝입니까? 이건 개인의 노력만으로 해결될 문제가 아닙니다. 사회가 함께 설계해야 할 문제입니다. 재교육 시스템은 누가 만들 것인가? 그 비용은 누가 될 것인가? 자동화로 이익을 얻는 기업이 그 비용을 나눠야 하는 것 아닌가? 로봇이 사람의 일자리를 가져갈수록 세수는 줄고 복지 수요는 늘어나는데 그 구멍은 어떻게 메울 것인가? 전 세계가 이 질문 앞에서 씨름하고 있습니다. 아직 아무도 뚜렷한 답을 내놓지 못했습니다. 물론 반론도 있습니다. 산업혁명 때도 기계가 일자리를 빼앗는다고 했지만 결국 더 많은 일자리가 생겼다는 주장입니다. 틀린 말은 아닙니다. 하지만 이번에는 다를 수 있습니다. 산업혁명은 사람의 근육을 대체했습니다. 근육을 잃은 사람은 두뇌로 적응했습니다. 그런데 AI 혁명은 두뇌를 대체하고 있습니다. 두뇌까지 대체되면 우리는 무엇으로 적응해야 합니까? 이 질문에 대해 아직 누구도 시원한 답을 내놓지 못하고 있습니다. 현대차의 이야기는 단순히 노조와 기업의 싸움이 아닙니다. 기술이 사회를 어떻게 바꾸는가, 그리고 그 변화 앞에서 우리가 어떻게 대응할 것인가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현대차 강성 노조는 결국 무엇 때문에 무너졌을까요? 파업을 너무 많이 해서가 아닙니다. 변화를 너무 오래 거부했기 때문입니다. 세상이 바뀌는 것을 보면서도 성 안에 틀어박혀 자기 밥그릇만 지키려 했습니다. 기술은 그 성벽을 아무 소리 없이 넘어버렸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우리 자신에게도 묻지 않을 수 없습니다. 지금 내 직무가 10년 후에도 그대로 있을 것이라고 생각하십니까? 현대차 노조가 안주했던 것처럼 나 역시 어딘가에 안주하고 있는 것은 아닙니까? 동시에 이 문제는 개인의 각성만으로 해결되지 않습니다. 삼성도, LG도, 포스코도, 카카오도, 네이버도 같은 방향으로 가고 있습니다. 금융권도, 의료도, 법률도 예외가 아닙니다. 자동화로 얻는 이익을 어떻게 사회와 나눌 것인가? 대체되는 사람들을 어떻게 다시 세울 것인가? 이 질문에 지금 우리 사회가 답을 내놓아야 합니다. 현대차가 노조를 이긴 것은 로봇의 힘만이 아닙니다. 미래를 먼저 준비한 자의 승리였습니다. 그렇다면 우리 사회는 지금 무엇을 준비하고 있습니까? 강철 노동자의 시대가 열리고 있습니다. 이 파도는 막을 수 없습니다. 하지만 그 파도가 어디로 흘러가게 할지는 우리가 결정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선택은 지금 시작돼야 합니다.